오늘 그 할 리뷰 993회 비극의 상견례 죽음의 불청객은 누구인가. 2015년 7월 11일 방송입니다.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는 모르겠네요. 이거 제가 안 본 편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꽤 챙겨봤었는데 요즘은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 그 당시에 한참 볼 때였을 텐데 제가 이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내용을 봐야 알 것 같아요. 자, 봅시다. 말하고 싶지 않지만 말할 수 없는 것. 우리는 그것을 비밀이라고 부른다. 전양규 씨에게도 오랫동안 감춰온 비밀이 있다. 12년이 넘도록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숨겨왔다는 비밀. 예고도 없이 찾아온 소식은 뜻밖의 것이었다. 이분이 전양규 씨인가요? 수서경찰서에서 삼촌 빨리 좀 오셔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삼촌 좀 찾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애들 죽었어요 이래요. 참 이거 기가 막히죠. 삼촌이시네. 조카들이 사망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비복. 2003년 송파구 삼전동 어느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에서 일어난 화재였다. 이거 삼전동 화재 사건이네. 여동생이랑 오빠 있었고 여동생 그 결혼할 남자 이렇게 셋이 죽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자, 출동했던 소방관입니다. 안방에서 화재 시작돼서 출입구라든지 다른 작은 방 쪽으로 연기가 흘러나갔고 맞은편 옥상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시던 분이 지하에 연기가 나는 걸 보고 신고를 한 사건입니다. 다행히도 불길은 2분 만에 빠르게 진화됐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화재가 아니에요. 현장에 첫 발을 들인 순간 집안을 가득 메운 그름 냄새 사이에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냄새가 났습니다. 피냄새였던 거죠. 진압에 의한 소화수는 보통 검은색이죠. 보통 탄화물하고 물하고 섞여 있어서 보통 검은색인 게 맞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빨간색이에요. 눈에 들어온 현장은 핏빛 그 자체. 이게 실제 집안 사진입니다. 그래서 화재 일어나고 내부 사진 찍으면은 되게 까맣잖아요. 그게 뭐 그을음 때문도 있겠지만 소방수인 게 크구나. 화재 진압하는 과정에서 뿌린 물과 피가 섞여 사방에 퍼졌고 경찰이 이제 안에 들어갔는데 세 사람이 피투성이인 채로 쓰러져 있던 거예요. 1명, 2명, 3명 이렇게 다 떨어져 있었던 것 같네요. 각기 다른 방에서 발견된 세 사람은 이 집에 사는 남매 오도 씨와 다영 씨 그리고 다영 씨의 남자친구 진욱 씨. 부검 결과도 끔찍한데요. 전다영 씨의 경우에는 몸에 찔리거나 베인 것이 12개가 확인이 됐고요. 전오도 씨의 경우에는 9개, 김진욱 씨는 찔리거나 베인 것까지 4개가 확인이 됐습니다. 세 사람 모두 칼에 수차례 찔려 사망했어요. 화재와는 무관한 죽음이었습니다. 딸이 날 받아놨다고 하더라고요. 총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할 총각이. 다영 씨와 진욱 씨가 상견례를 마치고 난 뒤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야. 다영 씨가 22살이 되던 해 어느 날 진욱 씨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상견례 후 가족들과 진욱 씨는 다영 씨의 어머니 가게에서 회포를 풀었고 11시 30분이 된 시각 가게 뒷정리를 하는 어머니를 남겨두고 세 사람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후 청소를 마친 어머니 박 씨가 집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12시 30분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나와 내연남의 집으로 갔어 엄마가. 다음날 박 씨는 그곳에 자신을 찾아온 형사들에게 끔찍한 소식을 듣습니다. 박 씨가 집을 나간 시간은 새벽 1시예요. 저희가 사건을 접수한 시간은 새벽 1시 40분경인데 검은 연기만 관측돼가지고 신고했다는 걸 보면 1시 20분이나 그쯤 되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그러니까 이 집을 나선 지 20분 만에 사건이 벌어진 거야. 목격자가 있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이웃 주민인데요. 그때가 4월 5일이었어요. 식목일. 그것까지 기억해요. 근데 미스테리예요. 우리 집 밑에 슈퍼가 있거든요. 24시간 불을 켜요. 근데 거기도 하필 이날은 문을 닫았어.
그리고 강도의 소행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하는데 강도가 미쳤다고 지하를 들어와요. 돈도 없는 지하에 와서. 그건 아니죠. 그리고 왜 세 사람을 다 죽여요, 강도가. 현장을 살펴본 경찰도 주민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장롱이라든지 이런 거 강도라면 이걸 뒤질 텐데 뒤지는 흔적이 없어요. 강도 소행이면 일단 거기 귀금속이 없어져야 하는데 사라진 물건은 없습니다. 대신에 범인이 버려두고 간 것으로 보이는 중요한 단서, 칼이죠. 칼이 두 종류예요. 그래서 범인이 이게 공범이 있다, 한 명이 아닐 거다, 그런 말도 나왔었습니다. 싱크대에서 발견됐네요. 그런데 범행 도구 중 하나인 과도의 생김새가 일반 가정에서 쓰이는 것과 달라요. 이거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칼의 정체는 뭘까? 칼 도매상 만나봤는데 이거는 이거 뼈 발라내는 칼이야. 뼈 발라내는 칼. 뼈 통째로 이게 발라내는 거, 뼈 추려내는 칼이다 이거지. 색임용 칼이라고 한데 날카로워서 일반 가정집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자, 여기에 이제 부검이 재가 손상을 해석하는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의견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가해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현장은 이 사건이 강도의 범행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그럼 누구냐? 그 무렵 동네에서 흉흉한 소문이 도는데요. 다른 데서 누가 죽었죠. 살인사건이 너무 많이 나니까요. 눈만 뜨면 사건이었어요. 불과 이틀 뒤 옆 동네에서 3명이 예리한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일가족을 노린 비슷한 강력 범죄가 발생하자 두 사건의 연관성 놓고 이거 연쇄살인 아니냐, 묻지마 범죄 아니냐 소문 돌았고요. 하지만 수사해보니 옆 동네 사건의 용의자는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사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불에 타 훼손되고 물에 휩쓸려 나간 현장은 모든 게 뒤죽박죽 섞인 상태였어요. 거기서 범인의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죠. 남은 단서는 세 사람의 시신뿐입니다. 이제 법의학자들의 소견을 봐야 되는데 유성호 교수 나오네요. 우리가 흉기를 든, 특히 예기, 날카로운 칼을 든 사람과 격투를 벌이던지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어흔이라는 형태가 나타나야 돼요. 피해자들에게 근데 방어흔이라고 볼 만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영 씨의 남자친구 결혼하기로 한 진욱 씨는 체격이 좋아. 키가 186에 몸무게가 100kg 넘어요. 주변에 좀 드물지 이런 사람은. 그리고 오빠 오도 씨도 170에 83, 진욱 씨보단 좀 작지만 체격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둘이 어떻게 한 번에 당할 수 있냐는 거죠. 방어흔 하나 없이. 한 명은 80kg, 한 명은 100kg가 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아무 저항도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가해를 하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없는 죽음인 거죠. 진욱 씨 손가락에서 발견한 작은 상처가 저항 흔적의 전부예요. 다영 씨는 없고. 그러면 술에 취해서 저항을 못했던 게 아니냐. 혈중 알코올 농도를 봤는데 소주 한두 병 정도 각자 마신 걸로 보인다. 그리고 다영 씨는 거의 마시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취한 상태는 아니었어. 수면제나 다른 약도 나오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20대기도 해, 이 세 사람 다.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었던 거냐. 단시간에 사망케 하고 상처도 가장 적지만 가장 확실한 치명상을 당한 건 김 씨고요. 전우도 씨는 굉장히 여러 번 찔렸거든요. 물론 치명상인데도 불구하고 복부랑 가슴 쪽을 집중적으로 찔렀다는 거죠. 체격 좋은 두 사람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범인은 애초에 두 사람의 급소를 노리고 공격했어요. 그래서 별다른 방어흔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영 씨는 약간 다르죠. 문제는 전다영 씨 같은 경우가 전혀 다른 유형이라서요. 여러 군데 어깨도 찔리고 여러 군데 찔렸는데 특징적인 건 얼굴과 머리를 찔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앞에 두 명의 살해 방법과 전혀 다른, 그러니까 심지어 다른 사람이 살해한 게 아닌가 추정될 정도의 흔적입니다. 그 부위가 찔려서 치명상이 되는 경우는 흔히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상 그 부위를 노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죽이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이 그 부위를 1차 가해의 목표로 삼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인은 남자들에게만 치명상을 입혔고 다영 씨에게는 그러지 않았어. 많이 찔렀을 뿐이야. 그러니까 한 명은 남자들을 상대한 사람은, 공범이 있다면 남자들을 상대한 사람은 좀 범행 경험이 있어. 그리고 이 여자를 상대한 사람은 여러 번 찔렀고 급소도 아니야. 경험이 없지 않나. 그러니까 오히려 여자를 좀 맡긴 건 아닐까.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관자놀이나 뺨 쪽에 있는 상처, 양쪽 옆머리 쪽에 있는 손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처,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가 놓고 본다면 죽음을 의도한 가해가 이루어지기 전에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억압하는 그런 과정에서 입은 손상일 가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앉혀놓고 뭐 묶었던지 뭔지 모르겠지만 범인이 앞에서 이렇게 칼로 얼굴을 이렇게 막 상처 조금씩 내면서 협박을 했던 것 같아. 겁주면서. 단번에 죽이려는 목적이 보이지 않았다. 뭘 의미하는 거냐? 성폭행이나 이런 걸 의심해 볼 만한가요? 적어도 부검 상황에서 어떤 적극적인 성적 행위가 시도됐거나 그렇게 볼 만한 흔적은 없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범인이 다영 씨에게 원했던 게 따로 있던 건 아닐까? 자, 남매의 지인입니다. 한 2년 정도 사귀었나? 1, 2년 정도 사귀었던 것 같아요. 그날 상견례 했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게 앙심을 품게 한 건 아닌지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는데요. 오도 오빠, 다영이 다 빚쟁이라고 할 정도로 빚이 있고요. 사채빚이 있었다고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빚 때문인가? 그러면 약간 좀 뭐 조폭 이런 사람들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왜냐면은 이런 데를 이렇게 칼로 긁으면서 겁주는 방식이 약간 좀 그런 사람들이 하거든요. 수천만 원대의 사채를 썼대요. 그래서 빚을 받지 못한 사채업자의 소행은 아닌 걸까? 치정과 원한에 의한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던 중 현장에서 불에 타지도 물에 휩쓸리지도 않은 중요한 단서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영 씨의 손에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있었어요. 그 머리카락을 꽉 쥐고 있었는데 한 움큼 쥐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을. 범인 모발이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는. 보통 사람이 죽으면 어때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축 늘어져가지고 이게 1차성 근육이완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걸 꽉 쥐고 있었다. 매우 드문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치 물귀신, 이렇게 익사한 사람처럼 뭔가 필사적으로 쥐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머리카락 때문에 수사가 좀 침체기였어. 근데 갑자기 활기가 띱니다. 막 뭔가 조사해볼 만한 게 생긴 거지. 손에 쥐고 있던 게 양손 다 13가닥쯤 나왔고 길이가 9에서 22 사이. 그런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모근이 없어요. 끊어졌나 봐. 주인을 밝히지 못합니다. 확인된 건 염색하지 않은 자연 머리카락이라는 것, 그리고 뜯겨져 나가 끊어진 상태였다. 그 머리카락이 아마 자기 머리카락 같아요. 죽기 전에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머리를 쥐어뜨는 게 아닌가. 불에 탔으니까 뭐 머리에는 모발이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조가 좀 안 됐겠죠. 자기 게 아닌가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네. 당시 유일하게 사라진 게 있습니다. 현장에서 유일하게 잃어버린 그것의 정체는 다름 아닌 반려견 시추가 있었네요. 그런데 전부터 없었습니다. 강아지는. 그래서 저희들이 의아해했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날 분명 집에 있던 시추가 소방관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는 겁니다. 대체 언제 어떻게 사라진 거냐? 이상한 게 또 있는데 그날 개 짖는 소리를 들은 이웃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제3자가 들어왔다면 개가 엄청 짖었겠죠. 그렇죠? 범인이 현장을 찾은 시각이 새벽 1시. 근데 짖지 않았대. 소리도 없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이러면 이제 개를 아는 사람, 그러면 결국 이 피해자들과 가까운 사이 아니냐. 그리고 개가 며칠 뒤에 동네 주민에게 발견이 됐다네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 반려견마다도 성격이 다르니까 시추의 실종을 이해하려면 그 개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우연히 사건 현장에 있던 발견 시추의 영상 찍었나봐 누가. 자, 봅시다. 시추답게 일단 멍청하게 생겼습니다.
이 영상에서 시추 실종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한 번 더 볼까요?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얘는 그러니까 뭐 불이 나기 전에 집에 없었다고 봐야겠죠. 관리 잘 돼 있어요. 애견훈련소 소장님. 시추가 나가고 들어가는 모습은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면 주인하고 어떤 외출하는 경험이 과거에 경험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 많은 개들의 유형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현관 쪽으로 사람이 향하면 개는 벌써 현관 앞에 가 있는 거죠. 근데 문이 열린다고 해서 아무나 따라가는 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그 대상은 한정돼 있다. 순식간에 나왔다는 자체는 아는 사람이지 않을까. 시추가 바로 나갈 수 있었던 건 누군가가 저 문을 통해 아는 사람이 나갔기 때문에 시추도 따라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모니터에 굳이 이거 띄워놓은 거 연출인데 좀 웃기네요, 이런 거. 산책 가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 아마도 아는 사람을 따라 나갔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짖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로 보인다고. 범죄 현장에서 사라진 반려견, 범죄 심리학자 역시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에 현재 근황이 뜸해진 범죄 심리 전문가 표청원 씨입니다. 연쇄살인범 정주영의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있는 집에 침입해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한 행동이 그 동물을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개부터 일단 죽였어요. 짖어대고 바지가랑이 묻어뜯고 대단히 귀찮고 범행에 대한 실패 가능성을 높여가기 때문이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이 집에서 키우는 개는 큰 걸림돌이라고.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특이하게도 그 반려동물이 전혀 짖지 않았다. 그리고 전혀 이 반려동물은 피해를 입지 않았거든요. 공격당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그날 새벽 어딘가와는 좀 달랐다, 행동이. 지금까지 알아본 정황들을 놓고 범죄 심리학자들과 현장을 재검토해봤어요. 이 사건 전체의 어떤 인상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학살이라는 용어가 떠오릅니다. 대단히 절제된 형태의 공격이에요. 꼭 필요한 사망이라는 결과만 낳겠다는 그런 공격입니다. 그래서 아주 냉혈한 피가 차가워진 상태, 뜨거워진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 없으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를 섭외한 범행인 건가? 뭘까요, 대체? 사건에 대한 첫 인상 자체가 그동안 본 사건들과는 달랐어요. 우발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전혀 계획하지 않은 형태의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일단 대단히 미스터리한 사건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행을 계획한 범인이 집에 있던 칼을 도구로 사용했어요. 면식범이다. 칼이 어디 있는지 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3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 범행을 성공하리라고 기대하기가 대단히 어렵고요. 모친까지 사실 그 집에 함께 있어야 하는 시간대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개까지 있는 집이라는 거, 이런 살인범죄를 저지르겠다고 그 새벽에 들어왔다. 그건 사실 너무 무모하죠. 일어나기 어려운 좀 범죄였습니다. 범인은 집안 상황은 물론 그날 상견례까지 했다는 정황까지 알고 있을 거라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 엄마예요, 박씨. 그럴 수밖에 없죠. 화재가 목격된 게 일단 추정이지만 엄마가 집을 나가고 20분 만이고 개가 짖지도 않고 따라 나갔고 하니까. 근데 엄마면은 뭐 20대 자식들이니까 그래도 50대쯤 봐야 되잖아요. 50대 여성이 사위 될 사람은 100kg가 넘어. 어떻게 제압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박 씨가 누군가를 섭외한 건 아닐까. 그래서 현장에 같이 왔었을 뿐, 뭐 이렇게도 봐야 될 수는 있어. 경찰이 박 씨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 없는 이유는 뭐냐? 그때 어머니 박 씨가 처음에는 찜질방 가서 잔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 내연남 집에 갔다는 거죠. 1시쯤 나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1시. 집에 도착한 박 씨가 내연남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선 시간은 새벽 1시예요. 딸 다영 씨에게 찜질방 가서 잔다고 했어요. 근데 뭘 타고 갔느냐? 택시 타고 갔다. 근데 택시를 우리가 처음부터 공개 수사했는데 택시 목격자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박 씨가 신월동에 있는 내연남의 집에 도착하기까지 평소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렸대요. 행방이 묘연했던 약 1시간의 행적에 대해 박 씨는 진술하지도 못했습니다. 경찰에서 추정하는 사건 발생 시간은 새벽 1시 10분에서 20분 사이.
그러니까 박 씨가 집을 나선 지 불과 1, 20분 만에 누군가 들어와 일을 저질렀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집안엔 여성인 다영 씨만 깨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박 씨 어머니, 하지만 엄마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엄마가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누구에게 안에 정보를 좀 준 게 아닌가. 지금 들어가도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한때 박 씨가 살았다는 동네를 가봤어요. 근데 박 씨의 이름을 꺼내자마자 난색을 표합니다. 나는 그 박 씨라는 사람 무서워서 안 봐요. 수시로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보증서 달라 전화 오고 아마 박 씨 때문에 여기 굉장히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 동네에. 누구든 마주치면 돈을 빌려달라고 했대. 동네에서 박 씨에게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다. 박 씨의 돈에 대한 집착이 병적이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빌린 돈이 확인된 것만 3억이에요. 그리고 엄마가요, 일을 맨날 저질러 놓고 애들 막 신용불량자 되게 애들 이름으로 막 돈 쓰고 돈을 끌어다 쓴 게 다 엄마가 그랬던 거예요. 엄마가 하신 거예요. 남매에게 있었다는 빚은 알고 보니까 박 씨가 남매 명의로 빌린 겁니다. 사채업자 빚 독촉의 박 씨는 엄청난 압박을 받았어요. 주민, 동네에서 작게 돈놀이 하시는 분들한테 다 빌렸었던 것 같아요. 한 5, 6개월 만에 동네를 떠났어요. 근데 그때 제가 들었을 때 한 4억 들었거든요. 4억이요? 네, 4억 챙겨서 도망갔어요. 돈 빌려서 도망가고 황당한 일이 몇 달 뒤에 벌어져요. 프랜차이즈 사업가 박 대표라는 내용으로 그녀에 대한 기사가 어느 신문에 올라옵니다. 아, 맞아. 이 사람은 순댓국 냈어. 맞아. 이 아줌마. 맞다. 기억났다. 아, 맞아요. 돈이 어디서 났을까? 갑자기? 맞아. 빚더미에 앉았던 박 씨가 어떻게 음식점, 체인점 사업에 뛰어든 거냐? 이 내막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보험을 죽기 전에 엄마가 많이 들어나서 보험금도 꽤 많이 수령했어요. 자식들 보험금. 박 씨의 모녀는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항상 돈이죠. 돈 때문에. 그런 가운데 박 씨가 남매 앞으로 보험 가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박 씨를 지목한 거고요. 박 씨가 보험에 가입한 게 2002년이에요. 사건이 일어난 게 5개월 전. 한 달에 50만 원이나 들어가는 보험을 들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엄마가 그걸 부었다는 게 참 많은 채무관계로 고통받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딸 아들을 위해 보험 들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우리가 의심을 많이 했죠. 박 씨 남매 앞으로 종신보험 들어놨고 사망 후 3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입 약관에 눈에 띄는 내용이 있어요. 해당 보험은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보상금액의 30%만 수령받을 수밖에 없는데 타인에 의해 사망하면 납입 횟수와 상관없이 100%를 받는다. 타인에 의해 사망할 경우라는 특약을 넣었네. 이건 뭐 살인당했을 경우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보험이 어딨어?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고 며칠 뒤 뜻밖의 광경을 본 이웃사람이 또 있습니다. 나도 그날 쉬는 날이라 냉면집 가 있는데 형사가 딱 와서 하는 말이 박 씨 알죠? 여기 냉면 먹고 싶다고 사오라고 해서 사왔다고. 애들 죽었는데 죽은 지 한 이틀인가 3일 됐는데 냉면 먹고 싶다고 사오라고 형사한테 비냉하나 물냉하나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자식이 죽은 엄마의 행동이 아니야. 아이 글쎄 뭔가 모르게 자식 잃고 너무 금방 이 가슴 아픈 그런 슬픔이 막 빠져야 되는데 그렇게 이어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박 씨가 정말 유력한 용의자라면 이 사건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다영 씨가 죽으면서까지 손에서 놓지 않은 머리카락이에요. 당시 국과수는 머리카락에 모근이 없어서 머리카락 주인이 누군지 특정할 수 없다고 밝힌 적이 있죠. 하지만 모근이 없는 머리카락도 뭔가를 할 수 있는데 목의 혈통의 동일성을 보는 거예요. 즉
어머니 쪽으로 유전되어 온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검사에서는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과 다영 씨의 머리카락은 동일 모계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머리카락의 주인이 동일 모계인 어머니 박 씨거나 박 씨의 자녀인 오도 씨, 오빠 아니면 다영 씨 중 한 사람 거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박 씨나 오빠 오도 씨의 게 아니라 다영 씨가 고통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머리를 이렇게 뽑았던 걸로 판단을 했어요. 처음에 그랬었죠. 근데 전문가들은 이런 추정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고통스러워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면서 죽어간 사례를 보신 적이 있나요? 자기 머리카락을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자기 머리를 쥐어뜯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신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인 경우가 많죠. 순간이나마 좀 잊고자 하는 그런 치환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처한 상황이 평범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된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당장 찔리거나 통증, 이 아픔, 이걸 이겨내는 게 지금 관건이 아니거든요. 자기 생명, 목숨이 없어져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고통을 야기해서라도 이 순간적인 고통을 이겨내겠다.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있는 힘을 끌어모아서 본인이 살기 위한 어떤 본능적인 방어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법의학자도 다영 씨의 상처 부위를 볼 때 양손으로 머리를 뜯었을 가능성은 적다고 합니다. 찔렸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를 쥐고 하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게 확실해요. 그리고 실제로 고통 때문에 팔을 올리기도 힘들 것 같고 이미 찔려서 피가 흉광에서 나고 있는데 운동 능력이 상실까지는 아니어도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에 머리카락이 있는 거는 어떤 이유든 간에 방어 행동이었다는 거지. 나는 지금 죽지만 이 머리카락으로 범인을 밝혀내줘라 이런 걸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대. 아니면 뭐 찔리면서 방어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잡았다든지. 범인의 머리카락을 혹시 잡은 게 아니냐, 자기를 찌른 해하려는 사람, 그렇게 본다면 모계 쪽을 의심해봐야 하는데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미토콘드리아 DNA를 더 많이 해볼 수가 있었을 텐데 이게 2003년도라서 그 당시에는 최선의 기술을 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박 씨를 그럼 엄마가 범인이라 그래도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현장에서 발견된 도구, 이게 2개고 다영 씨의 상처가 남자 둘의 상처와 다른 걸로 봐서 범인이 2명일 가능성, 이런 거죠. 그럼 뭐 엄마라면은 누군가를 데리고 들어왔다고 봐야겠죠. 만약 어머니 박 씨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조력자가 있었다는 건데 박 씨의 알리바이를 그럼 확인해 준 사람은 누구냐? 지금 범인이 아니니까 내연남 외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남자가 있대요. 자, 그 사람이 누군지 남매의 지인과 통화로 물어봅니다. 택시 아저씨가 있는데 엄마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엄마가 신용불량자예요. 그런데 엄마가 택시 아저씨한테 차를 사줬어요. 사건 후 보상금을 수령한 박 씨로부터 차를 선물 받았대. 이 사람이 뭐가 있겠죠. 대가를 받은 거지. 사건 당일 밝혀지지 않았던 박 씨의 행적을 혹시 택시기사였다는 남자는 알고 있을지도 모르죠. 수소문 끝에 만납니다. 선뜻 박 씨에 대해 얘기해 주겠대요. 사건 후 나돌았던 박 씨와의 소문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박 씨가 그때 택시 운전하시는 분한테 아파트 사주고 차도 사주고 했다는데요. 아파트 내가 집이 있나 한번 봐보세요. 집이 있었던 적이 있나? 이거 뭐 그때 보면 다 나오잖아요. 차는 그랜저 XG 있죠? 그랜저 XG. 그걸 샀었어. 중고차로. 한 몇 개월 타다가 갤로포로 바꿨어. 시장 가서 짐 실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바꾼 거야. 바꿨다가 그것도 박 씨가 무당한테 줬잖아. 굿하고. 그래, 굿하고 줘버린 거야. 신내림 구슬하고 있잖아. 신내림 구슬한 거예요? 예, 신내림 구슬했어요. 처음 듣는 내림굿 얘기까지 박 씨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사건과 무관하다고 그래요. 내 딸 앞으로 해서 사채업자한테 돈을 대출받은 거야. 그리고 또 나하고 헤어졌는데도
우리 누나한테 전화해서 돈 좀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누나는 또 뭣도 모르고 그냥 돈 보내주고 그랬다고. 자기도 피해자래. 그런데 박 씨와 관련된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 하나가 있대요. 나중에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야. 자기가 뭐 애들 보험을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보험을 들었는데 이 보험이라는 게 이게 얼마인지는 얘기를 안 해요. 보험 얘기를 먼저 했다. 그럼 진실을 말해줄 사람이 이 엄마밖에 없네 결국은. 자, 근데 이제 엄마가 안 만나주겠죠. 그래서 이제 친척이라도 통화해보는데 이야기하기 뭐하지만 약간 사고 이런 거 좀 쳐서요. 그래서 지금 저희하고 식구들하고도 연락이 다 끊긴 상태예요. 여기서 막히네. 12년 전 박 씨의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한 수사가 그때도 집요했다면 어땠을까? 12년 전 결정적 단서였던 머리카락이 지금의 기술을 만나면 어땠을까? 이 머리카락이 지금 보존이 안 돼 있나요? 머리카락으로 지리적 경로도 알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동위원소 분석이라는 건데 우리가 어떤 걸 먹으면은 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수도관이 지역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물 속에 탄소 함유량이라던가 그 소독약 성분 이런 것도 머릿속에 다 남습니다. 머리카락에. 그리고 시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농사 지은 걸 먹기도 하잖아. 그러다 보면 그 토질, 토양 속에 있는 성분들도 머리카락으로 간다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서울에서 발견됐는데 머리카락의 그 동위원소 분석했을 때 이거는 흙에서 나오는 성분인데 그럼 토질 검사해가지고 어느 지역인지 밝혀낼 수 있고 그런 수사 기법도 있어요. 아무튼 뭐 음식과 관련한 식습관, 질병, 생활하는 환경의 영향 또는 직업군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석탄 같은 거 많이 나와. 그럼 뭐 탄광에서 일했던 거면은 뭐 그쪽 주변 수사해보고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생활하면서 아주 흔적으로 미량으로 남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마치 블랙박스처럼 우리의 일상을 머리카락은 기록하죠. 머리카락에 축적된 성분을 분석해 직업 사는 곳, 특징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어요. 모근이 없는 머리카락 일부만 가지고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아니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여기까지인데 내용은. 감춰진 그날의 비밀은 언제쯤 드러날까? 답은 한 사람만 쥐고 있습니다. 엄마죠. 박씨. 박씨. 그러면 이거 뭐 증거로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거는 뭐 거의 엄마로 가는 분위기죠. 엄마가 아는 사람 누구 하나 남자겠죠. 높은 확률로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은 전과가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데리고 와서 같이 죽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남자는 큰아들, 딸과 결혼할 남자를 상대했고 엄마가 딸을 죽이지 않았을까 싶어. 그러니까 이제 범행의 퀄리티가 다른 거죠. 그랬을 것 같네요.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누구를 의심해야 돼 이 상황에서. 근데 엄마가 죽였다는 단서가 없죠. 직접적인 단서. 살해에 관여했다는. 정황이야 정황. 이런데 의심되네. 이런데 의심되네. 이거밖에 없어. 그런 상태입니다. 아이 씨발 자식 죽인 돈으로 보험금 나온 걸로 순댓국 차린 거야? 와 씨. 약간 엄마가 좀 나르시시스트 아니면 사이코패스 같은 이런 느낌이네요. 오늘은 993회 봤습니다. 비극의 상견례 죽음의 불청객은 누구인가 라는 편 봤는데요. 이거 삼전동 방화살인 사건이라고 검색하면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했던 기억이 있는데 뭐 그알 리뷰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시면은 여기 페이지에 링크 있어요. 뭐 카페에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고 뭐 그알 홈페이지 가셔서 영상 보셔도 되고 그렇게 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